국회 안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실체적으로 느끼는 것을 보면 달리 해석되고 적용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를 끌어내려온 사람들이 맞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과연 표결을 방해하러 온 사람들인가?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돼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를 무력을 통해서 봉쇄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너그러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국회의원으로서 화를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장이 그랬잖아요. 거기 의원들이 왜 빨리 표결합시다 그랬더니 이럴수록 절차를 지켜서 합시다 그래서 진정시켰잖아요. 국회의장이 절차를 지키고자 시간을 그렇게 끌었다는 것도 저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빨리 해제시킬 수 있었어요. 일부러 아니라고 봤고. 일부러 끌었다는 거예요? 왜 끌어요? 예? 끌어야 될 이유가 이재명 뭐죠? 대표가 12시 50분에 들어갔거든요. 어때 그거조차도 이재명 대표를 갖다 붙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아니요, 그거는 그다음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반 이재명 당이라고 당명을 바꾸세요. 아니요, 아예.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 탄핵이 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빨리 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게 이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2주 전부터 이번 주에 난다. 이번 주에 난다. 그랬는데 탄핵 선고가 정말 예상보다 한참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제가 늘 뭐 방송에서 얘기한 부분인데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금방 끝낼 것처럼 이걸 가장 먼저 결론을 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의견 일치를 잘 못 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한 합의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늦어진 거고 저는 비록 조금 늦더라도 처음부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없게 차근차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상 헌재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차인한 것이라고 헌재가 스스로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헌법재판관들 역시 너무 흥분해서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심리를 진행하는 듯한 이런 모습에서 불가피하게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지금 제 얘기이긴 합니다만 제가 탄핵을 주재를 해서 박사 논문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 그러세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두 사례를 비교하고 뭐 해외 사례까지 다 들여다봤는데 사실은 이게 헌재의 지난 두 번의 탄핵 판결에 비춰보면 탄핵의 기준이 있거든요. 헌법의 중대한 위반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박근혜 탄핵에 비춰보면 이건 탄핵 안 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제가 볼 때는. 탄핵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너무 심플해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인데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세게 하잖아요. 일본 국민저항권까지 거론하면서 국민 저항권이 이게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 제기를 세게 하니까 아주 정밀하고 세밀하게 해서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측면들 때문에 저는 좀 늦어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는 이게 탄핵이 늦어짐으로써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 사태에 대해서 과연 탄핵 국면을 이렇게 풀어야 되느냐. 그 점에서 저는 탄핵 반대하는 측에 너무 과도하고 무리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늘 탄핵 박사님인 줄 몰랐는데 탄핵 박사님하고 토론하려니까 좀 부담스럽긴 한데 한 가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 박혀 있는 부분은 군이 국회 유리창 깨고 들어간 바로 그 장면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던 것인가 정말로 계엄 포고령 1호에 나온 것처럼 모든 정치활동을 중단시키려고 했던 것인가 이 부분이 국민들은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그 장면만 봤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들 하시지만 저도 사실은 국회 안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실체적으로 느끼는 것을 보면 달리 해석되고 적용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를 끌어내려온 사람들이 맞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은 사실은 있습니다. 11시 50분에 헬기가 국회 상공에 도착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군인들이 12시 한 40분쯤 국회 안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럼 그 50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그럼 이 사람들은 과연 표결을 방해하러 온 사람들인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관계 확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과연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관들끼리의 이견이 저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보고 저는 있습니다. 아니라고 보고요. 그건 뭐 TV 영상으로만 봐도 군이 무장하고 국회를 헬기 타고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당장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 잡아갈지 모르니까 빨리 의결하자고 막 소리치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전 대표 회고록을 보면 너 잡혀간다, 죽을지 모르니까 숨어 있어라라는 제보도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다 대고 더 이상의 확인할 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돼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를 무력을 통해서 봉쇄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너그러운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제가 만약 국회의원이었다 그러면 정말 용서가 안 될 일이라고 봐요. 아니 그런 국민이 구성한 국회예요. 왜 그거를 아니요. 국회의원으로서 화를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라도 나가서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막고 어쩌고 하기조차도 사실은 큰 상황은 아니었다. 그 안에서의 상황은 아니죠. 예. 국회의장이 그랬잖아요. 거기 의원들이 왜 빨리 표결합시다 그랬더니 이럴수록 절차를 지켜서 합시다 그래서 진정시켰잖아요. 밖에 상황이 급합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는 절차가 잘못되면 또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비상한 각오로 몸을 다 바쳐서 막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하자고 한 이유는 뭐예요? 그 계속 제보가 돌았잖아요. 곧 들어온다, 곧 들어온다. 국회의장 제가 그 말씀 드리면요. 국회의장이 절차를 지키고자 시간을 그렇게 끌었다는 것도 저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빨리 해제시킬 수 있었습니다. 12시 반에 의결 정족수가 찼기 때문에 그 국회의장이 왜 1시 3분까지 아니에요. 의안이 뜨잖아요. 국회 본회의장 가면 아닙니다. 단말기에 뜨고 그거는요. 그 상황에서 절차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 상황에서 그거는 그 절차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30분을 끌 정도의 절차는 저희가 아니라고 봤고 일부러 끌었다는 거예요? 왜 제가- 끌어요? 예? 끌어야 될 이유가 이재명 뭐죠? 대표가 12시 50분에 들어왔거든요. 국회 안에 있었잖아요. 국회 안에 있었는데 안에 있었기 12시 때문에 33분에 의결 정족수가 찼는데 근데 이재명 어떻게- 대표가 12시 50분에 어때 왔어요. 그거조차도 이재명 대표를 갖다 붙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아니요, 그거는 그다음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반 이재명 당이라고 당명을 바꾸세요. 아니요, 아예.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예. 따져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화제를 바꿔서 오늘 사실 이제 두 분과 함께 할 얘기는요. 18년 만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룬 국민연금 개정안. 여야가 이달 초 협상 결렬을 선언했던 연금 개혁을 놓고 또 충돌했습니다. 결국 21대 국회에서도 연금 개혁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합의가 됐어요?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입니다. 무려 4년간 논의를 했고 장시간 표류해 왔는데 드디어 여야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 배경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런 거죠. 저희가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먼저 네. 말씀을 드리면 보험료율을 9%에서 9%죠. 13%로 예, 올리고 점진적으로. 소득 대체율도 지금 40%인데 43%로 올리기로 더 내고 이제 더 합의를 받고. 더 내고 더 받고 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고. 네네. 많이 더 낸다라고 할 수는 아니 없고요. 9% 13% 가서 많이 내는 거죠. 또 뭐 더 받는 것도 뭐 3%포인트 네네. 올라갔으니까 더 받는 것인데 국민연금 손대는 거 이제 사실은 폭탄 돌리기 하다가 네네네. 18년 만에 여야가 합의를 이뤘는데 2007년 개인적으로 이후로. 말씀드리면 뭐 최선도 아니고 저는 차선도 아니고 차악 정도를 여야가 선택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개고하신 분들도 많고. 이렇게 전국이 경색된 상태에서 너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뭐 부담감이 있었고 여야가. 어쨌든 출발이라도 해야지 또 다른 논의로 진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그런 가지고 의미가 있습니다. 있다. 예. 여야 합의로 처리한 거는 잘한 거죠. 전 나름 성과라고 보고 잘했다고 봅니다.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고요. 왜 됐냐? 이게 사실은 작년에 됐어야 될 일이거든요. 작년에 총선 끝나고 네네. 44% 소득 네네. 대체율 44% 갖고 논쟁했잖아요. 네. 당시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후에 소득대체율 44%까지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받았잖아요, 그때. 전격적으로 수용했으니까 여당이 제시한 소득 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 당시 이 여당이 또 털어버렸잖아요. 그거는 모수 개혁으로 끝나면 안 된다. 민주당은 얼마 내고 얼마 받을지라도 이번 국회에서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그것만 하면 안 되고 연금의 틀,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까지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무슨 위원회 구성하고 논의하고 이러느라고 한 1년 갈 거고 그러면 곧 지방선거고 그다음이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하자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20년, 30년이 지속돼야 하는 개혁이기 때문에 모수 개혁만으로 일단락을 짓고 다시 구조 개혁을 한다면은
서로 모순과 충돌이 생기고 21대 국회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구조개혁까지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국회로 넘겨버린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 왜 됐냐? 윤 대통령이 이걸 안 막았기 때문에 된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야가 책임감 있게 협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여기에 윤 대통령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 안 돼 그랬을 거예요. 그 분석에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지금까지 협상이 안 된 그냥 핵심적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자동 조정 장치를 넣자. 앞으로 경제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연금 가입자 수가 줄거나 기대 수명이 늘면 이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건데 현재 연금액이 월 100만 원이고 물가 상승률이 3%라고 가정하면 다음엔 103만 원을 받았는데 자동 조정 장치를 거치면 101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면 수치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이 부분이 하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민주당 끝내 그거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안 된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죠. 하지 마라 그래서 안 된 건 아니죠. 작년에 안 된 거는 윤 대통령이 막아서 안 된 건 분명한 팩트고 자동 조정 장치도 이견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수렴할 건지는 앞으로 논의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연금특위가 국회에서 구성되고 공론화 절차를 밟았잖아요. 그죠? 공론 조사를 했잖아요. 시민 500명을 모아놓고 조사를 했잖아요. 1안 소득 보장에 집중하는 거, 2안 재정 안정에 집중하는 거 갖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재정 안정 쪽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지지를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2차 조사에서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소득 안정론이 더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3차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격차가 13%포인트 차이로 났어요. 그래서 제 말 들어보세요. 그러면 국회 특위에서 진행한 건데 결과로 수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수용 안 해요? 이 부분은 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절대... 동의의 문제가 제가 팩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치라는 것이 시민들이 원한다고 특히 이 연금개혁 같은 이런 국가 중요한 문제를 이해 당사자가 원한다고 시민이에요. 합니까? 이해 당사자가 시민이에요. 아니 그럼 그 시민들에게 우리가 나중에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러면 뭐따라 그렇게 합니까? 70% 정도 주면 되죠. 그러니까 보수 개혁을 할 거였으면 작년에 하고 그동안 구조 개혁 하지 그랬어요.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보수 개혁에만 저희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아니 그래서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내에서는 절반이 넘는 56분의 의원이 이제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졌고요.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도 반대나 기권표를 던진 의원이 재석의원의 3분의 1인 83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3040 의원 40명 중 절반 가까운 19명이 반대 또는 기권했습니다. 회식 메뉴 맘대로 골라보라고 해놓고 삼겹살이 좋다고 정해진 답을 강요하는 직장 꼰대 상사의 행태 그대로였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모가 둘이서 합의했다고 해서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청년 세대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십니까? 이것이 과연 젊은 세대의 폰지 사기다는 적나라한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연금 지원을 댈 미래 세대를 외면했다는 의견부터 미래 세대를 약탈하겠다는 합의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특히 이제 청년 정치인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는 거 저는 그 부분 뭐 이해를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개혁을 해가지고는 사실은 몇 년을 늦추는 효과는 있지만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언젠가는 고갈될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왜 냅니까? 연금을 왜 냅니까? 그 지금 예를 들면 20세 막 직장에 취직한 친구들이 2064년도에 고갈될 연금을 그 친구들이 왜 내려고 하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부담을 준다는데 지금 노인 되신 분들 연금 냈던 분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공짜로 올라 갑자기 연금제도 도입해가지고 혜택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그동안 꾸준히 내왔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죄 없이 그럼 욕을 먹어야 됩니까? 이건 국가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정말 무책임한 말씀이시죠. 왜 무책임? 지금은 연금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요. 소진이 되면 나중에 세수로 다. 아니 지금 받으실 분들은 무슨 죄인이에요? 갑자기 아무 노력 없이 지금까지 적립한 건 아무것도 없이 그럼 그 사람들이 받는 아니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연금이 본인들이 부담한 것에 비해서 우리 경제 사정이나 인구 구조에서 보면 너무 많이 받으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식 세대들이 부담해야 될 부담을 우리가 줄여주는 계획을 해야지. 우리가 다 받고 죽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 하시는 경제 수준에서 우리 경제 수준에서 많이 받는 게 아니죠. 맨 처음에 시작할 때 75%였어요. 소득 대체율이.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때는 가입을 안 하니까 3% 내고 70% 받았어요. 그때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 시작은
계획은 그렇게 그건 했다. 불가능한 이거는 제도를 설계죠. 안착시키기 위해서 설계는. 그렇게 시작이 그 데이터를 보면 우리 청년들이 지금 수준의 연금을 받으려면 30% 정도의 본인의 소득에 연금을 내야 된다고 지금 이런 계산이 나와 있는데 그 우리 자손들에게 니네들 연금 받을 때는 소득의 30% 내고 받으면 되지 이런 말씀 아니죠. 하시면 됩니다. 재정 지원을 OECD 국가 평균처럼 하면 돼요. 나중에 이게 모자라게 되면 예산을 투입해주고 재정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걸 안정적으로 보장해줘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청년들의 불만을 제가 주장하는 거는 자꾸 청년과 노인 간의 갈등, 대립으로 자꾸 만드는 프레임은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국가적 과제죠.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건 항상 전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을 보장해주자는 주장이 하나 있고 재정 안정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소득 안정과 항상 갈등이 있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래요. 재정 안정 때문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프랑스가 그 난리가 났어요. 데모한다고 굉장히 시끄러웠었잖아요.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한 연금 개혁안이 사실상 확정되자 시위가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만 겪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서 세대 전쟁으로 풀지 말고 국가가 재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특별히 이번에 좀 아쉬운 게 뭐냐면 크레딧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디트로 혜택받는 대상이 더 늡니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 수령액도 커지는 겁니다. 기존엔 둘째야부터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첫째만 낳아도 가입 기간이 12개월 추가됩니다. 군복무는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이거는 저는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군복무, 20대 남성들 군대 갔다 오는 것에 대한 이 열패감이 굉장히 가잖아요. 이런 데 대한 아이디어를 내서 서로 더 나은 좋은 안을 만들려고 노력했어야죠. 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을 이제 못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 젊은 세대의 어떤 불안감. 그래서 이번 합의문에 국가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2030의 경우 국민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두 가지가 다 연동돼 있는 거예요. 젊은 세대로서는 걱정이죠. 이건 뭐 나는 열심히 돈 냈는데 내가 받을 때 되면 기금이 고갈돼가지고 나는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우리가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또 다른 한편의 걱정이 뭐냐면 75%에서 지금 40%까지 내려왔잖아요. 지금 갈수록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거 저게 용돈이지 뭐 저거 해가지고 나한테 노후에 무슨 뭐 도움 되겠어? 소득 보장에 대한 우려가 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제 두 마리 토끼라기보다는 두 마리 사자예요. 두 마리 사자. 여기서 숨통을 좀 틔울 수 있는 건 뭐냐면 국가가 예산을 어느 정도는 써야 된다 여기에. 그러면 부담을 안 떠넘기고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 재정을 잘 쓰면 되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그 기금의 수익률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이 많거든요. 지금은 이 돈을 앞으로 잘 관리하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것보다 더 시기를 좀 더 늦출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네. 자, 그래서 이제 연금을 이제 받는 그 개시 연령이 이제 첫 도입 때 이제 60세였는데 이제 현재가 63세, 2033년에 65세로 이제 상향. 그거에 맞춰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건지 뭐 된다면 뭐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한지. 제 친구들이 이제 퇴직한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소득 절벽이에요. 연금 나올 때까지는 아직 더 기다려야 되고. 한 3년 있어야 되죠. 퇴직은 했고. 이러니까 요 기간이 진짜 보릿고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냐라고 하소연이 나더라고요. 야, 이거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러던데 제도는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돼요. 대책을 좀 세워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근데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도 사실은 청년 세대랑 좀 충돌하는 이슈예요. 그렇죠. 일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노인들이 더 일하면 우리 들어갈 진입로는 더 좁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이것도 노청 간의 대립으로만 자꾸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죠.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받아들여서 앞으로 개혁 특위에서 좀 논의를 더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본적인 게 참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소식은요. 35일 전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를 했어요. 이에 서울시는 주택시장의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 차원에서 과감히 규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부동산업계에서 이제 잠상대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그 일부 지역들이죠.
네, 서울시가 잠실과 강남 일대에 대한 부동산 규제, 토지 거래 허가제를 5년 만에 풀자 이 지역 아파트 매물 호가가 하루 만에 1억 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실거래가는 해제 검토 소식이 새어나오던 지난달부터 오르기 시작하더니 열흘 새 1억 원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지난달 강남 3구에 있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평균 거래가는 모두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집값 폭등기였던 2021년 11월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실제 살지 않더라도 이참에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해두려는 갭 투자 비율도 크게 올랐습니다. 서울시가 강남 송파구 일부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를 35일 만에 번복하고 재지정했습니다. 먼저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단순히 번복하는 걸 넘어 강남 3구의 모든 아파트의 용산구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정책을 정반대 방향으로 틀어버렸습니다. 장군 못 줄 것 같아가지고 내가 계약금을 포기했다라는 뭐 이런 사례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크게 봐서 강남권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해요. 잠삼 대청이라 그래서 네 개 동을 지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구로 확대해가지고 엄청나게 넓혀버렸거든요. 저쪽도 이제 그래서 이제 피를 보고 있다. 왜냐면 거기는 뭐 개발 이슈도 그런데. 저쪽도 사실은 유탄을 맞았어요. 가만히 있다가 지금 뺨 맞은 꼴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냐 도대체. 조만한데 몇 군데 하려고 그러다가 뭐 시끄러워진다고 해서 이걸 다 왕창 지정해버리면 우리는 뭐냐 그래서 그게 한 40만 가구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가구가 대상이 되는 그러면 이게 많이 놀라신 것 같긴 해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막 비판이 쏟아지니까 놀래서 부랴부랴 바꿨는데 너무 넓게 해버리니까 이게 또 저는 또 다른 폭탄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서울시 면적이 이제 27%. 왜냐면 이제 그 강남 3구하고 용산구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자, 그럼 말이죠. 토지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토지 거래 허가라는 건 말 그대로 뭐 쉬운 얘기예요. 네. 토지 거래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끼리 이제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특정 지역을 정해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라. 이 얘기거든요. 부동산 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논란이 되거나 위헌 소지가 좀 되는 이유는 뭐냐면 토지인데 아파트를 왜 하냐. 건물인데 그 위에 있는. 그리고 뭐 토지가 아닌데 이걸 왜 허가제로 해서 묶냐. 그래서 사실 위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하고 오세훈 시장이 말한 것처럼 반시장적 규제 아니냐. 이런 점도 마주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긴 합니다만 이번 문제의 핵심은 정책 판단을 좀 잘못했다는 데 있는 거라 이 제도를 어떻게 앞으로 계속 가져갈 거냐, 정비할 거냐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보면 오세훈 시장이 아주 심각한 헛발질을 해버린 셈이죠. 그 2월 달에 풀었던 그 부분이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6.17인가요? 2020년 정도에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였던 곳인데 이게 사실 예전에는 대규모 개발 지역, 뭐 무슨 뭐 압구정동이나 이런 개발 지역을 묶었는데 이게 실제로는 아파트 규제가 돼버렸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아파트를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 이런 상황들이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잠실 뭐 잠상대청, 삼성, 대치, 청담 이 지역이 벌써 뭐 한 5년째 지금 거래가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한번 묶이면 계약하고 잔금 치르고 6달 안에 입주하고 2년 동안 살아야 돼. 실거주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자기 집 팔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전세 끼고 사는 거 이거는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렇게 되니까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정치적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 입장하고 지역 주민들 조금 뭐 달리 국토부는 이 부분에 그 집값이 오르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눌러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역 주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게 지금 사유재산의 침해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아마 뭐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근데 사실 어차피 이제 그 6월에 어차피 이제 5년 동안 유지가 되고 그때 더 갈지 안 갈지인데 갑자기 전격적으로 2월에 풀어서 그런 얘기들이 좀 1월에 이제 시사를 했죠. 그런데 그동안 사실 풀고 싶었는데 당연히 풀어야죠. 재산권 행사를 임시적으로 막아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월 12일인가요? 전격적으로 2월 12일 날 풀었습니다. 해제를 했으니까 맥락을 통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대선 출마에 대한 준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해석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약간 좀 힘들어하잖아요. 사실과 상관없이 일단 이제 자꾸 이제 논란이 되니까 정치인으로서는 부담이죠. 그러니까 그런저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뭔가 좀 돌파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안을 골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가 폭등이 가져온 뭐랄까 이 결과
사실 정권을 넘겨준 정도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단순하게 해석하면.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유동성이 있거든요.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 있으면 잘못 건드리면 그쪽 확 쏠려가기 때문에 불이 붙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 판단을 잘못했다. 게다가 또 하나는 오세훈 시장이 재선 때 무상급식 반대하다가 시장직을 던져버렸죠. 네네네네. 그러면서 사실은 그 이후로부터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때도 정책 판단을 잘못한 거란 말이죠. 그때 그렇게 판단 미스했던 그에 대한 교훈을 못 얻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저 정도면 대선 주자로서의 판단 능력, 정무적인 능력이 심각한 수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여론이 형성돼서 심하게 말하면 이제 오세훈 시장은 이제 끝났다. 라고 보고 굉장히 그래서 뭐 제 해석이 아니라 이제 뭐 상품성이 좀 떨어졌다. 끝났다. 왜냐면 근데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오세훈 시장이 대선 출마 의사를 비치기 시작했는데 지지율이 너무 안 올라가요. 제가 알기로는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힘의 친윤 핵심들의 상당수가 오세훈 시장 띄우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안 떠서 지금 난감해한다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끝났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그러면 이 오세훈 표 지금 이제 지지율 보면 한 5% 정도 나오는데 이게 어디로 갈 거냐 그걸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한동훈 쪽으로 가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누구한테로 가느냐 뭐 유승민한테 갈 수도 있고. 예예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뭐 저희 당의 이제 잠재적 후보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평가하기는 살짝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한 가지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세훈 시장님이 저희 당의 정치인치고는 굉장히 중도 쪽에 공을 많이 들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슬로건이 약자와의 동행 아닙니까?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이 이제 주로 시장을 하면서 강북 지역에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이셨거든요.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본인이 항상 자부심이라고 느끼는 게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단 한 곳에서 지지 않고 다 이겼다는 뭐 이런 것들 본인의 중도 확장성 이런 부분에 자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강남 쪽에서는 우리에게 별로 친화적이지 않은 시장이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뭐 본인이 굉장히 강남에 뭘 막 많이 해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주로 경제적 격차 해소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여 오다가 이 부분은 아마 그럼 내가 너무 가혹하게 했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그래서 강남이 조금 너무 너무 가혹하게 내가 그동안 너무 오래 묶어놨었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제 35일 만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토제가 사실 이제 반시장적 규제는 틀림없다. 내 생각에는 뭐 변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덧붙였는데 사실 토지거래 허가제는 실소유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자유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인 규제임은 틀림없습니다. 토지는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비상 처방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니 거기 시장적인 거 하면 헌법소원 내지 뭐하러 정책을 풀어서 화를 불러요. 그러니까 좀 억울하다 이런 소리인데 그러나 지금은 그 소신을 탓하는 게 아니고 정책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준 게 문제가 되는 거라 그 점에 집중해서 본인이 사과하는 게 좋고요. 마침 이거랑 그 압수수색 당한 거랑 시기가 묘하게 겹치는 바람에 본인이 정치적으로 받는 데미지는 굉장히 크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 오세훈 시장님이 평소 소신이 부동산 값도 시장에 맡겨야 된다. 이것도 뭐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 너무 많이 꼬여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진 뭐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네네.